오늘 미덕은 베를린 취업 후기 2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탄을 뭐 저번 주에 한 건 아니고 작년에 했어가지고 그냥 2탄으로 된 거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베를린에는 1년 조금 전에 가서 이제 취업하고 지금 베를린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여기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덕에서 참여하다가 처음 리액트 네이티브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네. 커뮤니티가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좋은 장소에서 또 발표도 할 수 있게 돼서 좋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QA는 이따가 마친 후에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코드 들어가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그 페이지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근데 뭐 꼭 여기다가 안 적어주셔도 이따가 바로 그냥 말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베를린은 어떤 곳인지 뭐 베를린 장점 그곳의 뭐 테크 분위기 이런 거 소개하고요. 그리고 구직 과정, 인터뷰 과정, 또 사내 문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뭐 제한적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QA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경력은 8년차 모바일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커리어 시작할 때 아이폰이 막 나오고 이제 앱스토어가 막 열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모바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웹 쪽 경력은 없고 거의 8년 동안 모바일 클라이언트 위주로 개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처음에 개인 개발로 시작을 해서 앱스토어에 앱을 내가지고 판매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게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3년 정도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웨어러블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하게 돼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마지막에 스타트업을 하던 때는 이게 아기용 웨어러블 스타트업이라고 올비라고 했었고요. 해외 쪽에는 판매하고 킥스타터 이런 걸로 이제 제품 소개하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베를린 왜 갔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카피캣을 쓰는 것이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사실 한국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회사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너무 이제 해외에서 성공한 서비스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창출하는 서비스들이 많고 그게 사실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없고 마켓이 없는 곳에 뭐 새로운 걸 가져와가지고 마켓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스타트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성공하는 하나의 루트인 건 확실한데 저 개인적인 이제 유저의 입장으로서 해외에서 막 몇 년 전에 이미 나온 거를 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유저로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와비 파커가 막 안경 같은 걸로 막 혁신이라고 이제 팔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면도기 회사가 또 나와가지고 뭐 구독형 면도기 이런 거 막 했잖아요. 근데 막 몇 년 후에 보니까 또 한국에서 또 똑같이 해가지고 캐치프레이즈까지 막 다 똑같이 해가지고 막 비전 이런 것도 막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쓰고 있다니 참 싫고 그리고 1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맵을 다 지웠었기 때문에 카카오 맵 깔아가지고 다시 써보는데 정말 이 맵이 왜 이런가 그런 짜증이 좀 막 올라오더라고요. 카카오 맵 쓰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없으시는. 저는 네이버 맵 잘 쓰다가 뭐 카피캣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제 자의에 의해서도 있고 타의에 의해서도 있고 네이버 맵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잘 만들다가 구글맵 2년 전인가 구글맵 완전히 카피해서 바꿨잖아요. 리빌딩 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뭐 외국인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US를 따라간 측면 같은 데에서는 이제 뭐 인정하지만 하지만 카카오맵 같은 건 진짜 이번에 써보고 정말 와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모바일 앱이 나온 지가 지금 뭐 8, 9년 차 정도 되는데 이 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었고 하여간 미국 같은 데서 새로 나온 서비스들이 막 어떤 비전이나 그런 막 새로운 가치들을 내걸고 막 만들어지는데 그런 어떤 가치들은 없이 막 그냥 카피되어 있는 제품들을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뭐 스택 오버플로우도 내 메인으로 쓰고 싶지만은 뭐 여전히 뭐 거기에서 그걸 이제 잘 쓸 수 없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글도 그런 마음으로 예전에 썼었어요. 벌써 쓴지도 꽤 됐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영어로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글쓰기도 좋아해서 예전에 브런치에 글도 이렇게 쓰고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알려지고 사람들이 읽어주고 그런 거 좋은데 이게 한국에서밖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쓴 글이 물론 이제 그 글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글이 어쨌든 외국인들한테 읽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언어 때문에 그게 저는 좀 걸리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제가 많이 살았지만 이 이후부터는 그래도 영어로 좀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글도 영어로 써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완전히 베를린으로 가기 전에 그 1년 전에 IFA 컨퍼런스라고 그 제품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미국의 CES랑 그 스페인에서 하는 MWC, 그다음 베를린에서 하는 IFA 이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저희 같이 공동 창업했던 저희 올비 대표님하고 같이 갔던 거예요. 제품 소개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베를린이 이게 너무 좋네 해서 돌아와가지고 대표님하고 제가 베를린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죠. 회사 돈으로 베를린 구경하고 왔는데 메인 개발자가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때 베를린에 갔을 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 현지 뭐 이제 설명회 이런 거랑 연결해줘서 독일 베를린에 대한 설명회를 이렇게 들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찍어온 사진들인데 주요 이제 테마는 베를린은 스타트업 천국이니까 와서 여기서 창업하고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랭킹 해가지고 베를린이 보면은 7번째 자리에 있고 굉장히 수치들도 높고 마켓이나 어떤 유럽 마켓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고 요즘에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를린이 많이 핫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는 런던이었는데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그게 다 넘어오고 있는데 그 넘어오는 지역이 이제 베를린으로 되어 있고 많은 유럽 안에서도 베를린으로 유입되는 IT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가장 스타트업이나 테크 쪽에서 선두를 자리하고 있는 도시가 베를린이에요. 이제 베를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건비가 적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뭐 취직하는 입장에서 그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이때는 그때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 베를린은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곳에 와서 창업하세요 이런 그런 설명회였어요. 그래서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적게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자리였습니다. 저희 연봉도 뭐 적다는 거죠. 네,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왜 베를린이 특별한가 했을 때 그 답은
우리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을 그 국가 기관의 어떤 담당자가 이런 문장을 말한다는 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사실 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우리는 이 변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베를린이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뭐 사진도 찍고 지금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베를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 안에서도 베를린은 굉장히 좀 특별한 구역으로 취급을 받아요. 뉴욕이 미국 안에서도 좀 특별한 지역으로 취급받는 거랑 비슷하게 베를린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 안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멜팅 팟이고 다 민족 도시예요. 그리고 그래서 독일어는 저는 지금 1년이 조금 넘게 살았지만 지금도 독일어는 하나도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10이 독일어로 뭔지도 모르는 정도로 못해요. 그래도 전혀 불편함 없이 제가 살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정말 한두 번 받은 정도? 그래서 이제 베를린 안에만 있다면은 영어만 가지고 생활이 너무나도 쉽게 될 수 있고 식당에 앉아 있어도 절반 이상이 주변에서 들리는 게 이제 영어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최고의 그 스타트업 도시고 그리고 유럽 각국으로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끝이 없고 회사들이 끝도 없이 창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만약에 저희가 엔지니어들이라면은 우리들의 어떤 일자리는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취업을 못하면 약간 바보 이런 느낌에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엔지니어들은 작구하는 거가 이제 직구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굉장히 낮고 생활 이제 식품비 같은 게 굉장히 낮아가지고 생활하기는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 1kg는 한 10,000원 정도면 구했어요. 질 좋은 걸로. 그런 정도로 이제 물가가 낮아서 생활비 굉장히 적게 드는 그런 도시고요. 그리고 복지국가고 되게 안정적이고 내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들마다 이제 수당도 나오고 의료비, 학비 전부 이제 무료로 이제 세금으로 다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용에 있어서도 정직원이 되고 나서는 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잘리더라도 실업급여 외국인에게 차별 전혀 없이 그렇게 차별 전혀 없이 생활하고 네,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세금도 다 똑같이 내고 혜택도 그런 것도 다 똑같이 받는 그런 곳이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이랑 가깝고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독일 회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 한국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마켓을 공략하는 회사가 없는 게 좀 아쉽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갈증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물론 독일도 이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마켓이라는 게 워낙 경쟁이 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문화권이랑 가깝다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고 장점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역시 미국은 미국이니까 또 미국만치는 안 되는 것이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고 근데 또 독일의 베를린 나름의 그 장점들이 여러 것들이 또 미국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많이 상호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제 택하게 되는 비자가 있는데 이제 블루카드 비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독일에는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 중에 가장 최상위 단계 비자인데 독일에서 이 제도를 하는 목적은 고연봉 부족 직군 그러니까 독일 나라에서 부족 직군에 해당되는 고연봉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이제 안정적으로 이 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연봉이 있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현재 2019년에는 연봉이 55K 이상 돼야지만 신청이 될 수 있는데
엔지니어는 또 그 안에서도 부족 직군으로 나라가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45K 이상이면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자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조건만 마련이 되면은 이 빠꾸가 없어요. 그 미국은 그 취업이 됐는데도 비자 때문에 뭐 들어갔다가 다시 뭐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하고 있다가도 비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제 독일은 내가 취직만 되고 연봉만 이 이상이 되면은 이 비자는 100%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도 5개월인가 6개월인가 잘 나오고 그만큼 이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충분히 기다려주는 시간도 길고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 블루카드 비자의 가장 좋은 점 두 가지는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외국인으로서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저도 이제 1년 됐으니까 이제 벌써 1년 후면은 독일어 이제 기본만 좀 하면은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막 독일어를 진짜 아예 하나도 못 하는데도 어떻게 뭐 공무원이 잘 돼가지고 공무원이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러 간 나라의 그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이 내 복불복으로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제 해볼 때 되면 알겠지만은 하여간 영주권 이렇게 빨리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나와요. 진짜 이런 혜택은 되게 어느 나라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배우자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그리고 자녀들도 물론 다 데리고 갈 수 있고 대신에 형제나 부모는 못 데려가고요. 따로 비자 신청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숫자만큼 한 달에 이제 200유로 정도가 이제 수당이 또 나와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까지 나오나 대학교 가서도 나오나 뭐 거의 뭐 15년, 20년 정도를 받는 그런 수당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궁금하실 텐데 연봉이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배우자 자녀는 취업이 된 상태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영주권이 되고 나서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 배우자 자녀 혜택은 취업이 되자마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이? 취업이 된과 동시에 비자 신청이 들어가는데 뭐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비자가 나와야지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은 바로 비자 신청이 들어가고 이 블루카드 비자는 나오는 것도 엄청 빨라요. 금방 나오고 연봉은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베를린의 연봉을 파악했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은 독일 안에서도 좀 못 사는 도시에 속해요. 인구는 가장 많은 도시이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무래도 동독 지역에 있었고 아직도 개발돼야 되는 분야들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연봉은 다른 맨헨,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스투트가르트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연봉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연봉보다 한 10K나 20K 정도 더 높여가지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이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좀 그런 정도이고요. 세금이 많아요. 세금이 40%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제 엔지니어 우대 한다고 이제 적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연봉이 여기 이제 시니어가 65K 정도라고 제가 적었는데 65K면은 8,5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독일 안에서 그 정도 받으면은 고연봉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 연봉이 이렇게 다들 높은 편이 아니고 그런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받는 급여가 거의 뭐 의료인들이나 법조인들이 받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거의 근접하는 수준 정도로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까지 이제 베를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구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구직하는 거는 역시 이력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여기 이 사이트 그 수진님이라고 그 해외 취업 관련해서 많이 정보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발표 자료는 PDF로 나중에 슬랙에 공유를 드릴게요.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슬랙에 이 글을 참고, 뭐 여러 가지 글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글을 참고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다 준비하고 했으면은 이제 링크드인에서 내 지역 위치를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구직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내 구직 하는 그 도시를 바꾸는 순간부터 이제 막 헤드헌터들이나 이런 HR에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독일에서 스타트업 취업에 사용하는 가장 큰 두 개는 이제 링크드인이랑 싱이라고 하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엔젤코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우바로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이 구직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다른 사이트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드헌터들을 통한 구직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헤드헌터 하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헤드헌터를 통한 방법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헤드헌터들이 저희를 취업을 회사에 시키면은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요. 우리를 취업시키고, 저희가 커미션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헤드헌터한테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들이 이제 노력을 막 해주기 때문에 좋죠. 근데 헤드헌터랑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아리까리한 그런 회사이고 좀 고민하는 회사인데 막 엄청 몰아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게 막 몰아붙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했던 건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저는 베를린 갈 때 당시에 취직이 된 곳이 없었어요. 지원을 몇 군데 하긴 했었는데 한 10군데 했었는데 가기 전에 다 떨어졌다는 통보를 마지막까지 받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마음이었고, 가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1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또 구직을 막 이제 하고 알바거리 좀 다른 회사에서 알바거리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 개발도 이제 평일에 개발로 알바하면서 그 구직을 계속 이어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막 가서도 계속 떨어지는데 헤드헌터가 연결해준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막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면접도 되게 수월하고, 그 다음에 뭐 퀴즈 이런 것도 잘 통과하고,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헤드헌터가 이제 진행해준 곳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헤드헌터가 저에게 접촉해서 제가 진행했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져 있는 상태였죠. 뭐 어디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상태였는데 이 회사랑 거의 마지막까지 가던 중에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드헌터는 인터뷰 끝난 이후부터 저한테 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 잡 오퍼가 이제 곧 나올 거다. 뭐 내가 뭐 재촉해서 잡 오퍼를 뭐 빨리 받게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전화를 해요. 뭐 다른데 뭐 안 갈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랑 얘기가 이제 되고 인터뷰가 막 이제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빨리 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헤드헌터 막 빨리 진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거짓말을 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런 걸 이렇게 숨기질 못해요. 솔직히 근데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만 이 회사에서는 분명히 잡 오퍼는 주말까지 결정해가지고 주말에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헤드헌터에
다른 회사 내가 원하는 회사랑 또 인터뷰를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헤드헌터한테 했을 때 그 다음날 잡 오퍼가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헤드헌터가 말했겠죠 분명히 얘를 빨리 지금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회사가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작아가지고 프로세스도 빠르고 좀 그런 편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내가 지금 헤드헌터가 껴있는 회사랑 잡 오퍼를 받아가지고 당장 뭐 다음 주까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해줄래 해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진행을 되게 빨리 해주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게 됐지만은 만약에 그 가고 싶던 회사에서 결과가 안 좋았으면은 이 회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다른 회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좀 그런 상황에 빠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HR팀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회사들이 HR팀을 다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고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가 어떤 타입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링크드인 프로필이 매력적으로 잘 돼 있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HR팀에서 연락 와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런 세 가지 정도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직접 이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링크드인 사실 뭐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워낙 뭐 분명하니까 뭐 내가 원하는 기술 스택이랑 장소랑 이렇게 적고 검색하면은 그리고 뭐 레벨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필터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소시에이트가 이 대리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쪽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엔트리 레벨도 많네요.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잡을 잘 설치하다 보면은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좀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은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지금 여기 얼굴 나온 이분이 저한테 메시지도 최근에 많이 보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메일을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다 답을 안 했는데 결국 링크드인까지 해서 뭐 연락이 와서 그래서 뭐 나는 뭐 지금 내 현재 잡에 해피하니까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살펴봤더니 되게 매력적인 그런 회사였어요. 그리고 뭐 잘란도 이런 데는 많이들 아시는 회사일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유럽에 지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회사들도 많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 아마존은 연구팀이 뭐 드레스덴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윅스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한국에서 만약에 채용까지 되고 가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제 경우에도 그게 뭐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 생각에도 가 있어야지 기회도 좀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뭐 인터뷰 보러 오라 그러면은 당장 뭐 달려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서 좋을 것 같아서 가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비자 3개월 있을 수 있고 그게 끝날 때쯤에는 구직 준비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신청하면은. 그래서 최대 9개월까지나 있을 수 있어요. 엄청 오래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말이 이렇지 사실 엔지니어들은 취업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보통 3개월 안에는 많이들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없고 처음 해외 취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내가 아무리 들은 것들이 뭐 이제 엔지니어들이 취직 쉽다 뭐 이런 걸 들었어도 막상 가서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이거 이러다가 한국 다시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 좀 마인드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가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마음은 쉽지는 않더라.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오기 전에 뭐 쫑파티도 다 하고 막 뭐 하고 왔는데 뭐 다시 돌아가야 되니 참 뭐 그렇죠. 인터뷰 과정은 이제 왼쪽에 제가 적어놓은 과정들이 이제 순서예요. 이제 처음에는 HR에서 전화 인터뷰로 보통 오게 되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전화 인터뷰는 할 수 있고 스카이프로 보통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제가 보통 나와요. 간단하게 뭐 한 반나절이나 4시간 정도 투자해서 결과물 낼 수 있는 과제들 이렇게 저한테 주고요. 그것까지 이제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 회사에 직접 가서 인터뷰하는 그 과정들이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체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전화위 인터뷰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분야의 경력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거든요. 그 회사에서 리액트를 쓰고 있으면은 뭐 리액트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고 뭐 보통 언어로 자르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회사다. 그럼 내 경력 중에 자바스크립트 경력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다른 경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내 경력이 뭐 10년 차인데 자바스크립트 경력은 뭐 6개월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별로 가치 있게 못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HR을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제 휴먼 리소스니까 그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개발자들이랑 많이 소통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이력서 상에 우리 회사에 쓰는 그게 스택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쓰는 언어나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오래 해보신 분이 있다면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쓰는 회사들도 같이 많을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바스크립트 모바일 경력이 가기 전에 한 7년 정도 됐지만은 자바스크립트 경력이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가기 직전에 여기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덥에서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오브젝티브 C 했고 모바일 게임 개발은 C++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 제가 짧았던 그게 휴먼 리소스에서 이제 면접하다 보면은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다들 좀 짧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보였어요. 어찌저찌 뭐 이렇게 잘 됐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영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영어를 못하는 상태. 물론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한다 그러면 다 뭐 진짜 잘하는 데도 다 못한다고 하지만은 저도 잘하지는 않는 상태였어요.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도 잘 못했고 뭐 수능도 잘 뭐 못 치는 정도. 그 이후에도 영어 공부 많이 안 했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늘어요 영어. 왜냐면 했던 말을 계속 하잖아요. 뭐 맨날 떨어지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줄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 20번째 되면은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막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별로 그렇게 내 영어 못하는 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영어를 서로 못해요. 물론 저보다는 다 잘하지만은 네이티브는 아니잖아요. 전 네이티브랑 대화하는 건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들 제2 외국어로 영어를 하니까 그게 좀 이제 내가 못하는 것도 너가 이해하고 너가 못하는 것도 내가 이해하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요. 내 영어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붙기만 하면 사실 되거든요. 붙기만 하면은 이제 영어보다는 뭐 개발 능력을 좀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영어는 또 그 쓰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또 어차피 또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이 그 정해져 있어요. 그 하는 말들이 업무 쪽으로 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금방 들어요. 어차피 듣기만 하면.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노력은 하셔야겠죠. 뭐 벼락치기라도 뭐 유튜브 보면서 뭐 리스닝이라 좀 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제를 받게 되는데 저희 회사의 뭐 과제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짧은 시간에 지금 갑자기 이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과제가 와요. 한두 페이지 PDF로 돼서 뭐 이런 숙제가 있는데 뭐 이런 목표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뭐 만들어라. 저희 이 텍스피스라는 회사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과제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제는 환전기를 네이버 환율 보시면은 이제 유로, 뭐 달러 이렇게 선택하면은 환전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기능을 이제 개발하라고 이제 저한테 내줬던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뭐 이제 스펙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아웃풋 뭐 이런 간단하죠. 간단하게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옵셔널 한 부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뭐 옵셔널 다 안 했어요. 시간이 그때 헤드헌터랑 진행하는 회사 때문에 당장 저 받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이게 제출하면서 인터뷰 좀 빨리 잡아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라이브러리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되고 뭐 써도 된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인터뷰 하는 중이나 그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얻어가지고 그 회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역시나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실 저는 과제 부분이 저희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제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뭐 영어는 솔직히 저도 못하고 뭐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따라갈 부분들이 많지만은 과제는 이건 진짜 과제니까 결과물을 보여주면 되니까 여기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자 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인터뷰하는 중에 그 회사가 이제 플로우를 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플로우를 써본 적 없었는데 바로 그 잠깐 해가지고 플로우 조금 간단하게 적용해가지고 타입 시스템 넣고 뭐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제 창의력을 발휘했던 부분은 그 환전기 앱을 저희 회사 제품이랑 똑같은 룩앤필로 만들어서 냈어요. 뭐 색깔이나 뭐 UX 같은 거 간단한 거지만 그 UX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딱 봐도 완전 이거 진짜 솔직히 완전 진짜 뭐 키싱 S 한 건데 근데 잘 먹혀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메일을 제가 그때 받았던 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까지 남겨놓고 네. 네. 네, 뭐 그래서 엄청 막 얘기를 진짜 잘해서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순간 이거 먹혔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니? 여기. 너가 이제 오퍼 받은 거 제가 그때 이제 헤드헌터 통한 회사에서 오퍼 받아서 빨리 진행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뭐 너 오퍼 받은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진행해서 뭐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요. 그리고 온사이트 인터뷰를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하게 되는 거가 이제 동료 인터뷰를 보면서 퀴즈 간단하게 이제 내고 페어 코딩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페어 코딩은 좀 두려운데 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페어 코딩이 저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다른 회사는 사실 페어 코딩 어떻게 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과제를 내줬던 거를 가지고 연장해서 연장된 추가 기능을 붙이는 거를 페어 코딩을 뭐 1시간 뭐 나랑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 뭐 CTO 인터뷰하고 뭐 PM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PM 인터뷰에서는 뭐 그렇게 뭐 자세한 질문 안 받고 뭐 팀원들이랑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해결했니 뭐 갈등이 있는 상황 없었니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개발 방법론 그런 거 뭐 해봤니 뭐 에자일 뭐 이런 거 뻔한 거죠. 그런 거 다 해봤니 뭐 어떤 식으로 에자일 해봤니 뭐 스크럼 어떻게 해봤니 뭐 그런 거 물어보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베를린의 스타트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퀴즈가 막 엄청 막 수수께끼 같은 그런 퀴즈 없어요. 그 큰 회사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인데 그 첫 번째 보는 퀴즈가 그 온라인으로 막 엄청 수수께끼 같은 막 알고리즘 퀴즈 나오잖아요. 저는 그 진짜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근데 사실 이해는 하죠. 그 워낙 지원자가 많으니까 커트라인 자르고 나머지 이제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은 그게 어떤 개발 실력이랑 관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 연습하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그것만 죽어라고 파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해가지고 무슨 토익 보듯이 그 보는 게 너무 싫었는데 수수께끼 퀴즈가 없어요. 그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 본 결과에는 그런 거 물어보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메넨이나 프랑크푸르트 같은데, 함부르크 같은데 큰 회사는 그런 거 내는 회사도 종종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지만은 제가 본 어떤 베를린 과정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막 수수께끼 알고리즘 퀴즈. 이 제가 처음으로 가서 들었던 문제였는데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은 이 이퀄 3개랑 이퀄 2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서 진짜 어이없는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자바스크립트 개발 그 경력이 없어가지고 제 과제 낸 거에 이 이퀄 3개를 하나도 안 쓰고 다 이퀄 2개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해 보였던 거죠. 물론 코드는 괜찮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서의 뭐 기본 소양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질문을 내더라고요. 저는 이거 답을 못했어요. 또 바보지. 그때까지도 제가 이 차이를 몰랐어요. 이 이퀄 2개랑 3개의 차이. 그 정도로 떨어지는 수준에서도 어떻게 뭐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분들은 좀 너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좀 아실 거예요. 지원자 중에 만약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떨어뜨리셨을 거예요 아마.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보내셨을 그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뭐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체크가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 온사이트 인터뷰까지 다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제가 그 전 직장에 담당자 연락처들을 달라고 해서 이 회사가 이 전화를 직접 해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레퍼런스 체크까지 가면은 저로서도 안심을 했어요. 아 이건 됐구나. 이건 진짜 이거 뭐 내가 뭐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체크하고 끝내는 거겠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레퍼런스 체크까지 가더라도 저랑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들이 거기까지 간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선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걸 좀 몰랐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 간 회사들이 다른 회사가 있었고 거기도 제가 되게 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거의 됐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레퍼런스 체크를 그 전에 했던 스타트업 올비 대표님한테 부탁했는데 대표님이 저한테 그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 제가 좀 되게 벙쪘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분이 영어를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번 레퍼런스 체크는 그 전 회사 대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영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어떤 앙심이 있어서 좀 여기 적기도 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영어 하시는 게 제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발표를 안 볼 겁니다. 네. 네. 팁을 제가 개인적으로 얻었던 팁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들어갔던 그 텍스피스라는 회사는 제가 그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회사를 쭉쭉쭉 이렇게 다 찾아봤을 때 눈에 딱 가장 잘 들어오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서 제품 다운로드 받아보고 했을 때 아, 이 회사는 뭘 아는 회사구나 라고 딱 제가 캐치할 수 있었던 그런 회사여서 가장 처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도 엄청 못하고 하다 보니까 HR 전화 면접에서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베를린에 가가지고 다른 회사들 다 떨어지고 마음이 각박해져 있을 때 혹시나 해서 다시 연락을 해봤어요. 너네 아직도 계속 구인하는 것 같은데 내 테크 인터뷰 좀 보게 해달라. HR은 내가 뭐 거절이 됐지만은 테크 인터뷰 보면 모르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까지 뭐 마음고생했던 거가 되게 황당했을 정도로 바로 인터뷰를 잡아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져도 되게 유두리가 있어요. 이게 뭐 스타트업들이고 그리고 이 외국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HR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들이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나 비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뽑았을 때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를 전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게 봐주고 진행도 빨리 해주고 그런 회사가 제가 또 다른 회사가 또 있었는데 거기도 떨어졌던 전화 면접에서 떨어졌던 회사인데 테크 인터뷰 보게 해달라고 연락하니까 거기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떨어졌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 아니더라. 그리고 웬만한 회사들은 레퍼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한국도 많이 있죠. 이 추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오픈 소스 하면서 뭐 했던 사람들이 그 회사에 있다고 하면은 그 분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회사에 또 레퍼럴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이 외국 회사들은 의외로 뭐 많이들 뭐 구글이나 이런 데도 들으셨겠지만은 그 예전 직장 동료들을 추천해서 데리고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HR 팀에 대한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레퍼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눈에 띄는 위치에서 내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헤드헌트랑 뭐 붙었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운이 작용을 잘 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뭐 취직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된 거라도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답은 제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아 내가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잘 되는 게 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그게 원하지 않는 회사더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독일은 법적으로 수습 기간이 6개월이나 돼요. 그래서 그동안 회사가 나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만은 나도 언제든지 쿨하게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회사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비자 있는 상태로 얼마든지 다른 회사를 계속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외국 사람들 많이 뭐 드라마 같은 거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누가 질문하면은 이거 great question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항상 물어보는 거고 질문 없냐고 물어보는 거고 질문을 하면서 뭐 정보를 얻어내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내가 아는 게 뭐 이런 거 있다, 뭐 내가 이런 걸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사내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역시 뭐 예상하셨겠지만은 그 굉장히 발전돼 있는 그런 문화들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국이랑 비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한국도 요즘 회사들은 너무 좋고 제가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들도 굉장히 문화들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갔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이랑 비교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홈 오피스들이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아프면은 그냥 안 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그냥 아프면 안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감기 옮긴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틀째 아프면은 그때는 뭐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갔다는 확인서 하나 받아오면은 이틀째까지도 인정되고 진짜로 독감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유급으로 그냥 자기 휴가도 안 깎이고 안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진짜 믿기지가 않는 경우인데 정말 진짜 그런 경우 심심찮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되게 다 그런 분위기인데 홈 오피스를 지향을 해요. 그래서 뭐 전철 끊겨가지고 홈 오피스 한다는 친구들은 진짜 많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하루는 집에서 일을 해라. 왜냐면은 회사 항상 나오면 이제 번아웃 될 수도 있고 하니까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집에서 뭐 딴 것도 하면서 일해라라고 이제 돼 있고 무조건 강제로 해야 돼요. 홈 오피스 2주에 한 번은. 그리고 택배 받는다고 안 오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당당히 얘기를 정말로 택배 때문에 오늘 홈 오피스 하겠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휴가가 그 최소 법적 휴가가 25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25일에서 30일 정도 휴가를 받거든요. 이게 받아보시면 정말 이게 쓸 수가 없어요. 다. 물론 사람들 다 잘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희 그 쓰던 대로 쓰다 보면 저는 이번에 3주 나왔거든요. 한국에. 첫 주는 근데 홈오피스를 했어요. 집에서 일주일은 원래 일하던 대로 일했고 지금 이제 2주 동안 휴가 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써도 아직도 제 13일에 남아가지고 이 연말까지 13일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정도예요. 아마 이게 2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놔둬도. 그리고 이제 투명성 같은 부분은 여기 넘어가기 전에 슬랙을 잠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여기 이 채널이 뭐 일 생겨가지고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채널인데 오늘은 솔직히 기대 이하의 성적인데 이게 월요일 같은 경우 이 월요일 이게 다 뭐 아파가지고 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 이거 주말에 뭐 자다가 아프다. 이거 술 먹고 아팠는데 어떻게 알아? 진짜 이게 진짜 끝도 없이 아파요. 하루에도 이게 저희 회사가 한 80명 정도 돼요. 뭐 몇천 명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맨날 이렇게 아프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거의 월요병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아프니까 이게 진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나 싶을 정도로 아픈데 이거 뭐 이모티콘이 이런 정도. 저도
그래서 저 진짜 3년 동안 스타트업하면서 주말도 없이 회사에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싶으면 안 나갈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되더라고요. 이제 투명성 부분은 이제 한국 회사가 이제 많이 문화들이 많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됐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국의 어떤 나라적인 문화로 가장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투명성 부분인 것 같아요. 재무나 뭐 매니저들의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공개가 좀 덜 되는 그런 느낌들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거는 어떤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처럼 모든 걸 이제 다 물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또 거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적으로도 제공을 잘 해주고 내가 꼭 이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 잘 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why 어쩌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쿼터마다 한 번씩 뭐 회사에게 묻는다 뭐 이런 시간도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질문을 또 막 수집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전부 막 일주일 동안 질문 모이면 한 막 50개 모여요. 이렇게 모이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전부 받을 수 있고 뭐 컴퍼니 브렉퍼스트 이런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고 존중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제 관점에서 좋은 점인데 베를린이 다민족 도시고 나도 처음 왔지만 저처럼 처음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친구가 없지만 얘도 친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친구가 돼서 지내는 경우가 약간 회사 동료 이상 지금 한국에 살 때는 내 친구는 따로 있으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여기까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베를린에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친구 한 명도 없고 얘도 친구 한 명도 없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정말 그 회사 동료 이상의 친구까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말이나 뭐 회사 일 끝나고 맨날 뭐 얘네 집 갔다 저네 집 갔다 뭐 파티하고 같이 뭐 어디 여행 갔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화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를린은 옛날부터 예로부터 약간 철학의 어떤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항상 해왔던 뭐 곳이잖아요. 뭐 그런 곳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베를린이 많이 좀 끌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수평적인 문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네. 프로덕트 팀에서는 뭐 제가 이것저것 적기는 했지만은 사실 한국에서도 다 잘 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코드 리뷰 같은 거 열심히 잘 해주고 그리고 기터브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기터브를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봐요. 뭐 PM이 이 PR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게 뭐 코드 리뷰가 안 됐네. 뭐 야 너가 좀 빨리 코드 리뷰 좀 해줘라. 뭐 그리고 이게 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고 뭐 QA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PR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자기 그냥 머지 시켜버리고 뭐 리리즈 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기터브를 많이 접근하고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분야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한 회사밖에 없어가지고 제한적인 경험이지만은 뭐 저희 회사만 해도 잘 돼 있었어요. 제가 웹 경험이 없고 노드.js 같은 것도 경험이 없어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쪽에도 많이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가 처음으로 조인을 써봤어요. 그 MySQL 조인을 네, 그 정도로 경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잘 시켜주더라고요. 뭐 자율성 굉장히 좋고 내가 원하는 테크, 뭐 스펙, 뭐 다 선택 알아서 다 할 수 물론 뭐
토론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거쳐야겠지만은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마치면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를 조금 얘기 드려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조금 뭐 신입이신 분들에게 좀 아쉬운 말씀 드리겠지만은 블루카드 조건에 맞는 그런 3년 차에서 5년 차, 그러니까 아까 그 연봉이 충족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봉에 맞는 수준이 있어야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루카드 조건에 안 맞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취업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조건에 맞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이 쉽게 취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이거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베를린은 더 심한 것 같고,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즉시 전력감, 모바일 앱 개발자다 그러면은 전 과정, 전 프로세스를 한 번쯤은 다 해본, 뭐 개발부터 유지보수, 뭐 배포, 뭐 CI, CD, 뭐 비트라이즈, 뭐 오토메이션, 배포 뭐 이런 거 뭐 해본 사람들, 그리고 팀워크 좀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뭐 스크럼이 뭐 어떤 정도인지는 다 알고, 그리고 뭐 매니징도 한 번쯤은 해본 그런 어떤 즉시 전력감들을 역시나 여기도 원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경력이 있으면은 너무 쉽게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뭐 어느 회사나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배우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고, 뭐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사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도 오픈소스 해본 사람 많지 않은데 오픈소스 컨트리뷰터에 대해서 뭐 역시나 뭐 우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내가 이런 풀 리퀘스트도 많이 해봤고, 뭐 이슈도 많이 작성해봤고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작용하는 걸 역시 볼 수 있고,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스택들을 뭐 제가 그냥 대충 적어봤어요. 역시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뭐 자바는 뭐 어딜 가든지 뭐 자바는 항상 그 포션이 크게 있는 것 같고, 파이썬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 이쪽 분야가 있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크더라고요. 팀마다 거의 개발팀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크기의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대우도 좋고 취직의 기회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좀 막 희한한 언어들도 다 그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엘릭시어라든지 백엔드 뭐 그런 쪽도 저희 회사는 뭐 백엔드는 엘릭시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노드 JS도 쓰고 같이 쓰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주니어인데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저도 희망적인 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니어로서 이게 취직을 하기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국도 좋은 회사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 봐왔을 때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좋은 회사들에서 경력을 1, 2년 더 쌓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개발, 뭐 유지배수, 배포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자신감이 좀 쌓인 다음에 그 점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신입 채용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싱가포르에 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신입 채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또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또 일하다가 이직하고 점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독일에서 석사 한 다음에 학사는 보통 독일어인데 석사는 또 영어로 하는 석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석사 한 다음에 뭐 취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좋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회사가 아닌 경우에서 경력을 쌓으면은 이게 저는 좀 그게 그렇게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뭐 이런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뭐 철진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뭐 리액트, 뷰 이런 게 아닌 프레임워크, 뭐 앙귤라까지도 쳐주죠. 그런 게 아닌 거를 쓰는 회사.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시대에. 그리고 뭐 모바일 개발을 뭐 아직도 오브젝티브 C로 하고 뭐 코틀린이 공식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바로 한다든지 뭐 자바까지 조금 봐주셔야 돼요. 코틀린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오브젝티브 C는 진짜 이거 오래됐거든요. 이런 언어로 하는 회사는 진짜 약간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도라고 봐야 되고 나한테도 발전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테스트를 안 한다든지 뭐 코드 리뷰가 없이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막 나 혼자 막 모바일 개발은 덤탱이 다 씌워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이게 뭐 사실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는 괜찮아요. 내가 벌써 이미 모바일에 이미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면은 뭐 돈 받고 그냥 일하는 거지만은 내가 뭐 주니어인데 이제 뭐 코드 리뷰도 못 받는 상태에서 나를 스스로 성장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내 코딩 스타일도 되게 엉뚱하게 발전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완전히 무슨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전역 변수 천지의 뭐 그런 코드를 만든다든지 뭐 굉장히 뭐 이상한 디자인의 어떤 코드가 작성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나 혼자 덤탱이 써서 나 혼자 스스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뭐 오픈 소스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취직을 뭐 따로 준비할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자기 자리에서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 좋은 회사에서 나를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정말 그걸로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다른 곳에 가서도 내가 그동안 해온 것이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취직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구글 면접을 1년 동안 준비한 그런 분들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각자 나름의 길이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그 길에서 그 실력을 계속 잘 쌓아가시면은 그게 그대로 사용되는 시기가 되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가장 좋은 거를 좀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 그 베를린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같이 이제 하던 스타트업의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서 제가 베를린에 가서 이제 앞으로는 베를린에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당장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저 6개월 이후에 이제 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또 회사 일도 하면서 이제 회사에 외주 일을 하기로 했어요. 외주를 맡아가지고 자금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개월짜리 외주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그 스타트업 그 앱은 자마린으로 개발했어요. C# 그 단넷 쪽이거든요. 자마린으로 제가 경력을 한 2-3년 쌓았고, 자마린으로 그 앱을 외주 온 거를 만들면은 정말 쉽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그 외주를 하고 싶었어요. 자바스크립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리액트 네이티브가 저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마린으로 하면 지겨우니까 그동안 했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아무리 봐도 이건 미래인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정말 이거 돈이 걸릴 건데 제발 자마린으로 좀 해줘라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거 리액트 네이티브로 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 나는 자마린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하면 재밌으니까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하다가 이게 뻥이 난다 싶으면은 그때라도 내가 자마린으로 바꿔서 한 달 만에 만들어서 그거 해야 돼.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해. 이거 진짜 매주 줬던 회사에서 들으면 좀 안 될 얘기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웃겨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그 경험을 쌓았던 것이 정말 저에게는 어떤 신의 한 수가 됐던 그런 거였죠. 지금도 리액트 네이티브로 일하고 리액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고 이 미덥에서 제가 또 많은 성장을 또 했고 네 그랬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질문은 바로 해주셔도 되고 일단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열었을 때 텅 비어 있으면 어쩌나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원격 근무 1주랑 휴가 2주를 붙여가지고 3주 동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도 휴가가 한참 남았습니다. 사내 정치는 저는 저희 회사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저 해외 회사도 정치 많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저는 경험한 적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끼리 좀 노는 네. 예. 예,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 갱신이 슬랙 링크는 갱신이 슬랙 갱신 근데 저 링크를 어디서 보신 거죠? 메일이요? 그 성기님이 옛날에 한 그건가? 백성기님 갱신해서 좀 이라도 올렸거든요. 저걸로 들어가시면 이 밑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네, 저거 여기에 어디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저기 지워버리면 네. 지워야 돼. 아니면 새로운 거를 지우셔야죠. 밑에 질문 알아서 필터링 하시는 건가? 아니 한대 모을 게 있는지 봤고요. 예, 순서대로 그 공통되는 질문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그 처음에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개인 개발을 했을 때 그 앱스토어에 앱을
계약서를 내서 그 해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비비당구라고 아이폰 스토어에 아직도 있어요. 일주일에 피자 한 개 값은 나와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 항상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해보고 제가 그 이후에 추가 제품도 내보고 회사에 여러 회사에서 릴리즈도 많이 해봤어요. 처음부터 이제 개발 시작해가지고 릴리즈도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한탕 크게 치고 싶다는 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거의 뭐 스님의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마인드까지. 이거 진짜 뭐 터지면 터지겠지. 뭐 이런 느낌이고 그냥 계속 뭐 릴리즈 하고 뭐 회사 다니면서 뭐 취미로 개발해서 또 앱도 한번 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오픈 소스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오픈 소스도 해서 하고 한탕 크게 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약간 좀 관심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것들 있죠. 뭐 미디엄에 뭐 재밌는 글 하나 써가지고 재밌는 글 써가지고 뭐 박수 많이 좀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죠. 독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마음은 회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다시 또 뭔가 하게 된다면은 파트타임으로 공동 창업자들끼리 그냥 파트타임으로 해볼 것 같습니다. 취미처럼 근무 외 시간에 아니면은 뭐 잠깐 그만두고 뭐 그 다음 이직하는 그런 쉬는 시기에 뭐 좀 잠깐 해보고 뭐 됐다 싶으면 되고 안 됐다 싶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정도로 해보고 다시 막 인생을 걸고 그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블루카드에서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의외로 이 4년제 대학교 학위를 봐요. 제가 사실 그 대학교 다닐 때 프로게이머 한다고 중퇴하려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어떻게 중퇴를 안 되게 학교에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중퇴가 된 상태인 줄 알고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게 어떻게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복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졸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와가지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블루카드 비자 받으려면은 4년제 학사여야 돼요. 근데 이공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학교는 4년제면은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꼭 학위가 혹시라도 없으시더라도 다른 길들이 있으리라고 믿긴 합니다. 근데 블루카드는 좀 학위를 보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몇 개월을 일하던 실업급여가 이게 이게 짧게 일해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이면 더 길게 나왔던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뭐 최대로 5개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상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나오고 비자 구직 다시 할 수 있는 그 비자 연장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주니어 그냥 나이든 개발자 나이든 주니어 개발자 그러니까 주니어는 그러니까 나이를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니어는 일단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니어는. 그러니까 주니어를 탈피하면은 나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에도 나이 많은 개발자들 꽤 있습니다. 나이 많은 잘하는 현직 개발자들 많고 50 가까이 되는 분들 2명 있고 제가 36인데 제 나이대 개발자 꽤 있고 젊은 개발자들 꽤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실력 위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40대 개발자분들이셔도 충분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 사례를 들어도 40대 개발자분들이 충분히 취직 잘 하시는 것 같아요. 50대는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아직.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 수요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가 좋잖아요. 이게 좋다는 거 다 회사들이 알고 있고요. 이거 리액트 네이티브를 안 하고 각각 네이티브로 하면 그거 진짜 큰 일이죠.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수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는 역시나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 역시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뭐 iOS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자바 개발 뭐 이런 게 수요 많은 것 같고요. 그래도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 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퍼 받고 수락을 했을 경우에 다른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수습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내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회사랑 면접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홈 오피스나 뭐 택배 때문에도 집에서 근무하는 정도니까 다른 회사 면접 보러 가고 이런 거는 뭐 정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휴가 안 내더라도. 예, 그리고 그런, 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 같고요. 예,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널 미더으로 서로 발표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서로 막 이게 소개해가지고 또 회사에서 좀 보내달라고 하면은 또 회사에서 많이 보내줘요. 저희 회사 최근에 했던 거는 뭐 리액트 컨퍼런스 갔던 거 다 같이 갔던 거 있고, 그리고 쿠버네이트 3일 동안 그 강사 초청해가지고 그거 했던 거 있고, 그리고 뭐 파이어베이스 컨퍼런스도 지금 막 가는 거 같고, 뭐 하여간 예, 신청하면은 다 웬만하면은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베를린 런던이 핀테크는 가장 강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를린도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시간상 제가 직접 검색해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링크드인에서 찾아보시면은 블록체인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인식과 전망, 예, 모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된. 예, 이런 질문은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리액트를 한다 그러면은 컴포넌트와 컨테이너를 따로 작성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이렇게 써보지 않으면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인데, 그런 질문들, 그리고 MVVM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장점, 네, 그런 뭐 MVVM 뭐 함수형 프로그램,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쪽이면은 리덕스의 프린시팔이 뭐냐, 뭐 이런 거, 그 리덕스의 프린시팔들 있잖아요. 그 흐름과 어떤 그거를 뭐 해야 되고, 뭐 이뮤터블 해야 되고, 뭐 원웨이여야 되고, 뭐 투웨이 바인딩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실무적인 그 고민을 해봐야지만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면 그게 다 답이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성비는 역시나 베를린이어도 아쉬운 거는 아쉽습니다. 성비는 다이버시티를 노력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나 이제 뭐 성소수자분들은 사실 많아요 회사에. 근데 이제 여성 엔지니어분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팀 20명 중에 한 분 있고, 근데 데이터 팀에는 여성분이 되게 많아요. 한 절반 정도가 여성분이고, 엔지니어 팀에서는 여성분이 아쉽게도 아직 한 분 있어요. 근데 이제 매니저 쪽에는 또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경을 쓰려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구직하는 분들이 이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이버시티가 높아야 회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발전 가능성이나 의견들도 다양하게 모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